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죠. 더구나 그게 남자라면, 남편이라면 더더욱 그렇더군요. 그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20년을 함께 살았고, 좋은 날도 많았지만 힘든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레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지만 시어머니가 심성이 고운 분이라 저는 시집살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운 것들이 많았죠. 일찍이 고아였던 저로서는 부모 복은 없어도 시어머니 복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그런 정에 묶여 남편과 딸 둘을 낳았는데 불과 1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기 힘든 것들이 있었으나 그저 눈 감고 데리고 살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딸아이들이 대대적으로 분노한 사건이 있었죠. 애들이 머리가 크면서 자신들이 보기에도 남편이 아빠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결국엔 이혼 소리를 먼저 냈고 저 또한 길게 볼 것 없다 싶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깟 일로 이혼을 하냐고 화를 냈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말했었습니다. 그래, 이혼해라. 하자. 네가 나 없이 뭐 제대로 살 수나 있을 거 같냐?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왜 진작에 이 인간이랑 헤어지지 못했나 싶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는 틈만 나면 연락이 오거나 딸들에게 연락해서 제 안부를 묻더라고요. 뒤늦게 저 없이 살려니까 현실이 각박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지금부터는 제가 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지게차 운전 기능사였습니다. 지게차 현장에 일찍이 취업해서 제법 돈을 잘 벌었죠.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줄눈 시공을 주로 했었고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을 오며 가며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가와 연락처를 주며 밥 한번 먹자고 했고 처음엔 거절했다가 끈덕지게 찾아오는 모습에 하는 수 없이 밥을 먹으면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죠. 제가 직업은 이래 보여도 한 우물만 파는 남자입니다. 영숙 씨 밥은 안 굶겨요. 과거 연인들은 직장을 다니다 3개월 만에 관두는 이들이 허다했는데 그 와중에 한 가지 일로 기술력을 갖추고 꾸준히 일해온 모습은 제법 멋져 보였습니다. 오히려 한 우물을 파는 끈덕진 모습이 믿음직했지요.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딸 둘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와중에 남들이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반면 저는 시집살이가 일절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시어머니 덕분이었죠. 아니, 여자가 손맛이 있어야지. 이런 것 하나 할 줄 모르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지만 제 시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 없는 고아를 거둬서 며느리로 삼아줬다고 생색내는 분이었죠. 줄눈 시공 또한 나름 기술직인데 기술직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일 사이사이로 뭐 끼워 넣는 간단한 일을 가지고 기술이냐며 비하하셨죠. 현장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무시도 하셨습니다. 손도 여자 손처럼 곱지가 않고 남자들이랑 일해서 그런지 말투도 투박하고 말이야. 술 좀 따르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해. 애교 부리는 며느리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싹싹하게 다가와서 술 한잔 따르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눅이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대꾸하셨어요. 며느리가 왜 시아버지 술을 따라요? 아들한테 따라달라고 해요. 꼭 여자 옆에 앉기면 술을 못 먹으려고 하지. 아니, 왜 이야기가 그리로 튀어?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시어머니는 시부의 본처가 아니었습니다. 본처는 따로 있으나 과거에 딸 셋을 낳다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어머니가 새로 들어와 남편을 낳은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의 위로는 누나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데려와서는 노력하는 시어머니를 대우는커녕 종부리듯이 부리고 술상을 차리게만 하니 어머님으로선 분노가 자리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시부는 어머니를 집안에 들이고도 여러 여자들을 사귀었고 바람을 하도 피워서 어머니가 속이 썩어 문드러지다 못해 나중에는 누굴 만나든 포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참고 산 것은 남편이 적어도 시부의 유일한 장손이니 이런저런 집안의 재산과 여럿 것들을 물려받을 거라 생각하신 것이었죠. 시부 또한 아들을 낳아준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하시진 못했습니다. 며느리인 저에게 짜증을 내도 남편을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남의 집 귀한 딸이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왔으면 잘 대접을 해줘야지. 당신 딸들도 시댁 가서 이런 대접 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런 대접이라니. 내가 어떤 대접을 했다고. 술 따르라는 게 뭐 어때서? 내가 무슨 종노릇을 했나?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말하면 사람 취급 안 한다고요. 시부는 상을 엎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집안의 여자가 남편을 무시하는데 며느리 앞에서 자기 체면이 깎였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바로 시부를 말로 건드렸고 결국 시부는 뛰쳐나가 담배를 피고 한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지속되다 보니 지친 남편은 어머님께서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왜 또 화를 돋게 만드세요? 네? 그냥 넘어가시고 이 사람이 술 따라드리면 끝날 일이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 술 따라주다 첩소리를 들었다. 며느리한테까지 그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남편은 시아버지 술 따라드리는 거야 할 수 있지 않냐고 하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부라면서 남편 소리야 따라줘도 시아버지 술잔을 며느리만 따르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죠. 앞으론 그냥 네가 따라드리라고 했더니 남편은 별말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의 싸움 이후로도 시부는 저를 무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술을 따르지 않는 건 약과였어요. 제 직업을 두고 형편없는 직업이라며 자기 친구 며느리가 꽃꽂이를 하는데 저도 좀 그런 일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집 좋은 일 뭐하러 계속 하냐? 부부가 같이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다들 야빠. 너라도 남편 체면을 살려줘야지. 시부는 자기가 꽃가게라도 하나 차려줄 테니 운영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친구가 부동산을 하는데 남는 상가 하나가 생겼다고 터가 아주 좋다고 했지요. 시부의 설득에 저는 마음만 받겠다고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정말 괜찮은 조건이 아니냐며 꽃장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꽃 예쁘잖아 자기야. 어처구니가 없어 지금 하는 일이 돈 벌려고 하는 일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좋아서 시작했고 재미있어서 시작한 것이라고 했지요. 꽃이 예쁘고 보면 좋지만 그걸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시부는 복을 찬다며 혀를 찾고 저러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제발 제 직업을 그만 무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양에 안 차실지는 몰라도 전 제 일이 좋습니다. 제 시공 스타일에 반해서 저를 찾아주시고 소개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제 직업을 무시하시는데 제발 그만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버지가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인데 왜 자꾸만 말을 아니꼽게 받아들이냐 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참다 못해 말씀하셨어요. 직업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냐? 지가 좋다잖냐. 좋다는 일을 왜 못하게 해? 기술 가지고 있고 돈도 잘 버는 애를 왜 자꾸 다른 일을 못 시켜서 안달이냔 말이야. 시부는 다시 자리를 박차고 나섰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남편을 붙잡고 아내 직업 무시하지 말라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내 일이 창피했냐고 물으니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했고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많은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라고는 없이 오히려 요리를 배우고 살림을 배우고 하면서 10년을 잘 지냈죠. 게다가 저희 부부는 맞벌이인지라 하도 살림을 하지 않는 남편을 제가 구워 삶아 시부와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어지간히 했습니다.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잖아. 왜 살림을 내가 혼자 해? 안 그래? 할 수야 있지. 근데 자기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렇지. 난 손이 투박해서 잘 못한다고. 여자가 이런 건 더 꼼꼼하잖아. 남편은 아닌 듯 하면서도 시부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거나 살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더라. 자기 아들 부려먹어도 되니까 시아버지 같이만 만들지 말라고. 뭐? 살림으로 몇 번 싸움이 났지만 그때마다 저를 도와 남편을 설득한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남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해도 시어머님은 전혀 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덕분에 저희 시어머니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들의 비교 대상이었고 각자 집에서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저희 시어머니를 대곤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서 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어머님 없이 남편과 단둘이 살다 애들을 낳았다면 저 혼자는 벅찼고 진작에 감정에 골이 생겨 이혼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 시부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시부는 후두암이었습니다. 하도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셔서 그리 된 것이었죠. 마지막에는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해 결국 누워서 링거를 맞았고 누운 채로 잠만 자시다 과거 자신의 과오들이 생각났는지 가족들의 손을 하나씩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남편의 배다른 누나들과는 1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셨고 시어머니와도 대화를 나누셨으며 제 손도 잡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뭐든 내가 잘못한 것들, 네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으면 다 용서해라. 본인 마음이 편하기 위해 하는 사과겠지만 죽을 날이 돼서 힘없는 시부를 보니 별다른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큰 소리치며 상을 없던 분이 갔을 때는 이렇게 힘 하나 없어 손도 못 드시는구나 생각만 했습니다.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장례식이 치러졌고 장례 비용은 남편의 누나들인 형님들과 남편이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형님들과 남편이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 그들의 사이는 좋지 않았고 형님들은 남편도 시부도 싫어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인지 남편이 옆에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거 생각만 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져. 내 말이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손잡고 연신 사과는 하더라. 찔리는 거지. 갈 때 되니까 자기 지은 죄가 어떻게 돌아올지 두려운 거야. 시어머니는 장례식 구석에 앉아 그저 손님을 맞이했고 남편은 그런 형님들 옆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쟁반에 나르며 손님들에게 차려드렸고 오는 분들마다 자리를 안내해드리느라 바빴죠. 그러다 장례식이 끝나고 형님들은 떠났습니다. 시부가 돌아가시고 큰 집에 시어머니 혼자 남게 되시니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됐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자기 혼자 살 수 있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들 말라고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워낙 어머님을 잘 따랐고 저 또한 어머님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합가를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랑 살면서 싸우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편을 들어주셔서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괜찮으니까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유, 아니다. 무슨 소리냐. 애 둘 키우느라 고생인데 나까지 얹고 싶지 않다. 무슨 소리세요? 언짢요. 저 어머니 막 부려먹을 건데요? 웃으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덩달아 웃으며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지요. 그날 이후 10년간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오히려 남편보다 더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못하는 말까지 하면서 남편의 버릇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남편이 제게 물 달라 뭐 달라 하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혼까지 내주셨지요. 오죽하면 남편은 심술을 부리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인지 영숙이 엄마인지 모르겠어. 당신은 시어머니 잘 만난 줄 알아. 10년이 지나는 동안 어머니는 정정하셨어요. 저는 여전히 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일이 힘이 붙인 듯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하려면 열심히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큰 누나가 연락이 왔는데 나이 들다 보니까 옛 감정은 잊고 자주 왕래하며 살아보자고 하네. 남편은 내심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누나들이 하도 따돌리고 노는데도 끼워주지 않아서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셋이서 노는데 끼어들고 싶어 그 주변만 서성였다는 말을 몇 번 들어서 형님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래라는 것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질 않더라고요. 자주 왕래하자는 게 얼마나 만나자는 거야? 모임을 만들자고 하더라고. 매달 회비도 걷어서 어디 좋은 곳도 같이 가고. 남편은 신이 나 보였고 형님들도 드디어 마음을 연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모임 회비는 매달 10만 원이었고
각 부부당 10만 원으로 해서 4명의 부부가 모이니 40만 원 쌓이는 셈이었죠. 한 번에 40만 원이니 괜찮은 식당을 가거나 외곽으로 나들이를 나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부족한 돈은 서로 돌아가면서 내곤 했지요. 남편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누나들 사이에 끼워주지 못한 것을 형님들이 미안하다며 달래주었고 괜찮다며 웃어 넘겼었죠. 그러나 나이 먹은 남편이 제게는 다 큰 어른이지만 형님들에게는 그저 막내 동생이자 시켜먹기 좋은 존재인 듯 했습니다. 아주버님들까지도 남편을 동생 취급하고 자꾸만 반말을 찍찍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그 다가오는 것들이 좋은 의도라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내가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게 글쎄 잘 오르더라고.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걸 잘 봐. 내가 아는데 촉이 좋아. 남편에게 주식 이야기를 하며 어디에 돈을 넣으면 배로 벌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제게 그대로 옮겼고 저는 넣지 말라고 했어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사람 믿고 몇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을 한꺼번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따졌죠. 그러나 남편은 제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족이고 형제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려주는 거지. 당신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나 동생들한테 안 알려줄 거야? 돈 벌게 하는 좋은 일자리는 알려줘도 주식은 안 알려줘. 확신할 수도 없는데 내 말대로 했다가 잃으면. 안 읽는다니까. 누나랑 매형이 장담했어. 각서 써주신대? 그런 거 아니면 하던가. 남편은 가족들 사이에 좋은 정보 알려주는 걸로 왜 각서까지 쓰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말은 듣지 않고 그대로 100만 원을 넣었죠. 잃었습니다. 보기 좋게 잃었죠. 큰형님은 무려 500만 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500만 원 잃어서 와이프 알아 누웠다고 말하는 아주버님의 더는 말을 못 꺼낸 것이죠. 제가 겁보라며 세상에 장담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 그래도 심란하니 말도 보태지 말라고 짜증만 내더군요. 자기도 딱히 할 말이 없으니 그렇게 짜증만 내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후로도 큰형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엔 진짜 돈 얻을 거라며 자신이 미안해서라도 돈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고 또 넣을 것을 말했습니다. 한두 번 권하는 거야 뭐라 하지 않습니다. 주식에 미쳐서 아주 남편에게 하루에 5번이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도 모자라서 저에게까지 전화해서 설득을 하는데 제가 단칼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괜찮은 주식이면 일단 형님부터 먼저 하세요. 저희는 그 다음에 넣어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아니면 돈 벌기 쉽지 않다니까? 지금이 딱이야. 지난번에도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셔서 넣은 건데 그리 된 거잖아요. 제가 어디서 찾아보니까 주식시장은 확답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던데요. 큰형님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알려주는데도 받아먹지를 못한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또 이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화로 주식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더라고요. 본인도 민망하겠지요.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잃었으니. 그러나 주식 이야기가 쏙 들어가자 다른 이야기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전구가 나갔다, 뭐가 부러졌다, 못질 좀 할 줄 아냐,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갔다 오겠다고 하면 그러려니 했고, 갔다가 밥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먹고 술까지 마시고 오니 뒤늦게 사이가 좀 풀어지나 보다 했습니다. 남편은 다녀와서는 매형들 손재주가 없어서 누나들이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으스대더라고요. 그래도 누나들이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더 믿음직하다고 부르는 거야. 매형들은 하라고 해서 해봤자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 문제는 술을 마시고 대리 부르기 아깝다면서 그냥 차를 끌고 오겠다고 해서 제가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택시를 타고 와서 다음날 다시 차를 가지러 가곤 했지요. 그 후로는 아예 차 말고 택시 타고 갔다 오라고 해서 가긴 했지만 하도 불려가니 영 마음에 들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이나 자잘한 것들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돈을 쓰게 하는 겁니다. 집에는 필요도 없을 커피 머신을 사질 않나, 과일이랑 야채가는 100만 원이 넘는 블렌더를 주문하질 않나, 카드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누나들 집에 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랑 상의도 한마디 없이 이걸 다 샀냐고 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큰 누나는 카페 가서 커피 사 먹기 돈 아까운데 마시고는 싶다고 해서 사줬어. 50만 원도 안 하는 거야. 블렌더는? 알아보니까 믹서기 같은 거더만. 그거 뭐 100만 원 넘는 거를 샀어? 이것도 큰형님네 드리려고 산 거야? 그건 작은 누나가 워낙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고 입맛이 없다고 해서 사드렸어. 곱게 잘 갈아지니까 블렌더인 거야. 블렌더와 믹서기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누나들이 나이가 있어서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전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돈 몇 푼이면 뭐라 하지도 않는다고요. 대체 100만 원이 넘는 이 물건들을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사서 주냐고 했더니 그동안 못 해준 걸 하려고 한 거고 사자고 하면 제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그냥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누나들이 받아버리면 제가 화는 내도 누나들에게 따지지는 못할 것 같았다고요. 너무 화가 나서 일주일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에게 연락해서 그거 도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원망할 상대는 남편뿐이었죠. 시어머니도 사실을 알고 어떻게 제 의견도 구하지 않고 그걸 샀냐고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미랑 상의도 한마디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쓰냐? 제정신이냐? 잘 지내고 싶어서 그랬어. 잘 지내고 싶어. 어려서 엄마 때문에 누나들이랑 제대로 지내지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챙기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남편은 오히려 목청을 높여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신 때문이라고 하니 더는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 대신 저를 달래준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이게 다 내 업보다. 나 때문에 저것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외로웠던 게 한이 맺혔나 보다. 시어머니 말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애들 학원비에 당장 나가야 할 돈이 만만치 않은데 당장 힘든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 커서 아껴야 하는 판이었죠. 그날부터 집에 채워놓던 간식을 채우지 않았더니 애들이 왜 장도 안 보고 간식도 안 사냐고 하더라고요. 이번 달만 조금 아끼자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가서 조금 힘들어졌다고요. 그래도 다음 달부터는 괜찮을 거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애들이 아빠가 왜 밥을 먹다 들어가 버리냐고 하길래 시어머니는 그냥 만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애들 앞에서 티를 내기는 힘들어 안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말했죠. 왜 밥을 먹다 말고 들어가 버리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노려보는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애들 앞에서 나한테 시위하냐? 돈 그렇게 썼다고? 남편의 눈빛을 보는데 그렇게 저를 노려보는 시선을 처음 보았던 저는 놀랐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저에게 이런 식으로 시위라니요. 애들한테 설명을 한 것 뿐이잖아. 티를 냈잖아. 우리 집 돈 없다고. 그게 내 탓인 거잖아. 애들한테 아껴 먹자고 하면 될 것을 내 앞에서 일부러 시위하는 거잖아. 한창 자라나는 애들한테 아껴 먹자는 말을 하라니. 애들 성장기라 더 먹여도 모자랄 판에 무슨 소리야. 애들이 뚱뚱하거나 비만도 아니고 오히려 공부한다고 말랐는데. 남편은 애들 앞에서 제가 어머니로서 아버지의 체면을 구기게 했다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옛날 시어머니에게 쓴소리 듣고 쌍심지를 키우던 시부가 떠오르더라고요. 시부랑 똑같은 얼굴로 그렇게 저를 보며 일을 가는데 핏줄은 못 속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애써 화를 가라앉게 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었고 매번 그럴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달만 그러자고 하는 건데 애들한테 부모가 그런 말도 못하냐고 했죠.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자기를 무능한 아버지로 만들었다며 화를 냈고 더 이상은 들어주기 힘들어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대책 없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매달 애들한테 나가는 돈을 알면서도 그렇게 큰 돈을 턱턱 써버려 놓고 그런 소리가 나오냐면서요. 그 순간 남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손을 들어 저를 치려고 하길래 제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제정신이야? 그제야 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손을 들고 있는 남편을 보고 놀라서 기함을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볼까 문을 닫고 남편에게 달려가 막아서는데 남편도 순간 무안했는지 아니면 부끄러웠는지 바로 손을 내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때리려 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 제대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한테 다가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안방을 나왔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왜 그랬냐며 말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방을 나오니 식탁에 앉은 아이들은 긴장해서 눈만 깜빡이는데 별일 아니니 얼른 밥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남편과 싸운 걸 알고 왜 싸우는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아빠랑 엄마 개인적인 일이며 아빠한테 엄마가 조금 화가 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걱정 말고 밥 먹으라고 했지요. 간식은 조만간 사서 채워 넣을 테니 너무 염려 말라고 했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편이 제게 손찌검을 하려는 걸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는 대화를 통해 대충 예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해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 같이 빨래를 개며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알아버렸나 보더라. 내가 애비한테 사과하라고 설득하는 걸 들은 것 같다. 애들도 눈치가 있어서 다 알죠. 어쩌겠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거다. 미안하다, 애미야. 어머님이 왜 또 죄송하세요. 남편이 잘못한 건데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남편과 멀어졌고 간식 때문에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졌고 남편은 저를 못 본 척 무시하더라고요. 그때 진지하게 이혼이 떠올랐지만 차마 이혼을 결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일로 기분이 한 나빴고 남편이 올린 손에 놀란 것도 사실이지만 저도 엄마라서 딸이 둘이나 있는데 적어도 시집갈 때 혼주석에 남편을 앉히기는 해야겠더라고요. 이래서 싸울 날이 많아도 아이들 다 키워놓고 갈라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비웠고 남편을 남편으로서 바라보진 않게 됐지만 더 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들이 곁에 오지 않고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남편은 결국 어느 날 밤 안방에서 자고 있던 저를 깨워 말하더군요. 미안하다고요. 자존심에 사과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어머니는 물론이고 애들까지 돌아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좋은 마음에 누나들 생각해서 그런 건데 당신이 칭찬을 해줄 줄 알았어. 이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어. 누가 누님들 챙기는 거 하지 말래?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100만 원짜리 블렌더를 살 필요 없이 좋은 블렌더 사다 드려도 되고 커피 머신도 싼 것들 많은데 형님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당신이 사드리냐고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여럿 있던데 정 원하면 자식들이 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가정경제에 무리가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말에 남편은 알겠다고 했었지요. 그 뒤로 저는 남편과 화해했고 남편은 다시는 저에게 손을 올리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화해를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도 안도하셨고 그 뒤로 1년간은 참 잘 지냈습니다. 남편이 형님네네 갈 때도 크게 돈만 쓰는 거 아니면 저도 더 이상 뭐라 터치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는지 남편의 일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벌이가 예전 같지가 않아. 정확히는 다른 기술 좋은 후배들이 일을 따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남편의 수익은 반토막이 났고 생활비는 제 수익으로 겨우 해결하게 됐습니다. 돈을 예전만큼 벌지 못하니 남편은 주눅이 들었고요. 집에 있을 때도 조금만 대화를 하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눈치가 보이는지 저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벌어오라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소리잖아. 왜 이것밖에 못 벌어오냐고 따지는 거잖아. 아니야? 돈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들었고 예민해진 남편에게 더 이상 돈 이야기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가계부 정리를 하다가도 남편이 들어오거나 안방에서 나오면 그대로 덮어버렸죠. 괜히 또 싸움이 날까봐요. 그렇다고 가정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들이 제법 됐고 적금도 들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딱히 큰 문제는 아니었죠. 그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노화로 인해 돈을 벌기 힘들어지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니 떠날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참 무정하더군요. 정말 슬프게도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저와 남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연명치료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저 편하게 잠자듯 가시고 싶으시다는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바로 세상을 떠나셨죠.
떠나기 전에 저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을 하셨고 소원대로 조용히 주무시듯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장례식이 진행됐고 남편이 상주로 서면서 저는 손님 맞이를 했습니다.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찾아오셨고 남편을 달래주었죠.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조문객들이 다 떠난 밤에 시어머니께서 가지신 재산을 정리하는데 2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아는 분을 통해서 보험을 2개나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1개의 보험은 수령자가 저였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는데 담당자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가입할 때 습관적으로 와이프 이름을 적은 게 아니고요? 아니면 가입할 때 당신이 옆에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어머니가 이런 보험 들고 계신 줄도 몰랐어. 그런데 더욱 놀랍게도 담당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저희 몰래 20년 이상 들었던 보험이었죠. 본래 수령자 지정이 어머님 본인이었는데 어머님이 직접 1년 전에 수령자 이름에 제 이름을 올리셨다고요. 굳이 전화를 하셔서 수령자를 그렇게 지정하겠다고 하셔서 다시 서류를 작성했다는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2개의 보험 수령액이 모두 자신에게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과 저는 부부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고 남편도 본래 받아야 할 몫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들어온 돈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미 없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디 갔냐고 했더니 남편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누나들이랑 모으는 회비통장 거기에 다 넣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장례식 비용을 왜 거기다 넣어?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고 남편은 어머니에게 받은 보험금 일부에서 장례식 비용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준 돈이고 우리 엄마 장례식이니 그 정도 돈은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머니 장례식 비용으로 들어온 돈을 왜 몽땅 회비에 넣었냐고 따졌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거기에 넣고 싶었으면 장례식 비용 치르고 남은 돈을 나하고 상의해서 말했어야지. 조문 오신 분들이 왜 졌다가 돈을 내는 건데. 내 어머니니까 내가 내 남매들끼리 나눠 가지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돈까지 받았잖아.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제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영 못마땅한 눈치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제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갑자기 큰 돈을 회비통장에 넣었는데 형님들은 뭐라고 안 하냐고 했습니다.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묻지 않냐고요. 말했지. 어머니 장례식 비용이라고. 누나들은 너무 좋아하던데? 실제로 정말 형님들은 크게 감동했다며 너무 잘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이 돈으로 좋은 곳들 가자고 하는 겁니다. 복장이 터져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우선은 얼른 장례식 비용부터 해결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자신은 낼 생각 없으니까 목돈이 들어온 제가 해결하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죽어도 돈을 안 내겠다는 남편에 하는 수 없이 제가 장례식 비용을 냈습니다. 비용을 내면서 든 생각은 정말 저 사람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고 형님들이 가족이라는 거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질구레한 돈들이 상의도 없이 나갈 걸 생각하니 마음이 단숨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혼은 하지 않아도 남편과 따로 살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모셔야 할 어머님도 없었고 자식들이야 제가 키우면 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나와서 집으로 가려는데 남편이 택시를 잡아타고 애들이랑 먼저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기는 큰 누나네 가서 이야기 좀 하겠다고요. 포기한 마음으로 애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온 큰애가 저를 도우며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쁜 사람이라고요. 양심이 없다고 하길래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원래 이런 건 자식인 아빠가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에 담아놨던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장례식 돈을 회비에 넣는 게 말이 돼? 그게 제정신이야? 고등학생인 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아. 큰딸의 말에 밖에서 듣고 있었는지 작은딸도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족으로 생각 안 해. 호적상으로만 가족이지. 고모들을 더 가족으로 생각해. 맞아. 저번에 딸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쇠박스 사와서 더 상태 좋은 건 큰고모네 가져가더라. 딸들은 그동안 맺힌 것들이 많았는지 서운한 표정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들도 이해가 안 간다면서 어머니 보내고 난 직후에 장례를 더 도와주지 않는 건 배다른 부모니까 이해해도 놀자고 그렇게 부르는 게 말이 되냐고요.
분명 회비 냈으니 그 돈으로 먹고 놀자고 부르는 걸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 돌아가신 날 그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어려도 애들이 상황 판단이 빠른 것을 보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도 다 아는구나 하고요. 그러더니 큰딸이 그러는 겁니다. 엄마, 꼭 아빠랑 같이 살아야 해? 그냥 이혼하면 안 돼? 놀라서 그래도 아빠인데 너희들 식장 들어갈 때 손 잡아주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을 안 한 거지만 그래도 분가만으로 그치려는 마음은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딸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결혼해서 뭐해? 나도 안 할 거야. 혼자 살아도 그만인 세상인데 뭐. 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안타까워서 그래도 결혼은 해서 가정은 꾸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야 너희 같은 예쁜 자식도 보고 사는 거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말에 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결혼해서 사는 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딸들에게 결혼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책임만 늘어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부부가 싸우다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게다가 살림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하는 것이고요. 누군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인다면 했겠지만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 저와 남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할 말이 없었죠. 그러면서 딸들은 제게 말하더라고요. 자신들 때문에 참는다는 말 하지 말라고요. 엄마가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아. 엄마 인생에 걸림돌 되고 싶지 않다고. 저보고 제 인생을 살라고 하더라고요. 능력이 없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왜 아빠를 데리고 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전 저만 혼자 그렇게 애썼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딸들의 말 때문인지 제 마음은 정말 싱숭생숭했지요. 이렇게 된 이상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라도 남편과 따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오면 흔히들 말하는 조론인가 뭔가 하는 그걸 하자고 했지요. 그런데 밤 10시가 돼도 남편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고요. 큰형님네 전화를 해봤더니 술 마시고 뻗어서 자고 있으니 내일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형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 올케 다시 봤어. 엄마가 올케한테도 보험금 남겼다며? 설마 장례식 비용을 회비에 넣을 줄은 몰랐지. 큰형님은 감동을 받았다며 너무나 가족으로서 뿌듯한 일이라 한잔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니까 얘가 아주 기특한 애더라고. 아참, 우리 조만간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올케도 가자. 알겠지? 저는 제주도까지 갈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돈도 생겼겠다. 그 돈으로 제주도 여행 한번 가자, 응? 저는 차마 시어머니 장례 비용으로 들어온 돈을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으네요. 그럼 이만 졸려서 자야겠어요. 끊을게요. 그대로 제 할 말을 마치고 끊었습니다. 순간 큰형님 번호로 다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이 주말이라 오후나 돼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당신 큰 누나한테 어머니 장례식 비용으로 여행 간다고 욕했어? 욕은 안 했고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다고 했지. 당신이 뭔데 우리 누나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제정신이야? 내가 내 돈으로 누나들이랑 여행 가겠다는데. 그런 말은 집에 들어와서 해. 안 그래도 나도 할 말 많으니까.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은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30분 뒤에 집 문이 거칠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을 벗어 던지듯이 내팽겨치고 들어온 남편이 거실로 와서 저를 보자마자 따졌습니다. 당장 우리 누나한테 가서 사과해. 당장. 남편은 엄마에게 돈까지 받은 며느리가 큰 돈을 만지니 눈에 보이는 게 없냐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장례식 비용으로 뭘 하든 네가 뭔 상관이냐고 하는데 그대로 말했습니다. 따로 살자, 우리. 뭐? 지금 너 진짜 정신 나갔구나? 너 니네 누나들이 더 소중하잖아. 너한테 나랑 내 딸들은 가족도 아니잖아.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전 쉬지 않고 말했어요. 장례식 치르는 동안 고생한 네 와이프는 안 보이고 누나들만 보이냐고요.
아내인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니 장례 비용을 누나들과 나눠놓고 그 돈으로 중요한 일도 아니고 고장 여행 가면서 와이프인 저는 보험금 탔다고 그렇게 비꼬냐고요. 그래놓고 장례식 마치자마자 딸하고 자식은 집으로 홀랑 보내버리고 누나들이랑 모여서 술판이나 벌이냐고요. 남편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더니 결국 손을 들어 제 뺨을 내리치더군요. 짝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각자 방에 있던 아이들이 뛰쳐나와 남편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아빠 집 나가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고모들이 좋으면 고모들한테 가라고 소리치는 아이들에게 남편은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애들을 밀쳐서 소파로 밀어버렸고 그로 인해 전 정말 이 남자가 끝을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딸들이 말리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그때부터 더 가관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 엄마 보험금이니까 수령자고 나발이고 저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 안 주면 가만 안 두겠다고, 돈 받으니까 이제 자기 수발 들기 싫어서 떠나겠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따위로 행동하고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이혼하고 싶은 거 꾹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애들 미래를 생각해서 애들 식장에 들어갈 때 적어도 엄마 아빠 둘이 앉아있게 하려고 이혼만은 참는 거야? 그러나 남편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요. 이혼? 하고 싶으면 해. 네가 나 없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니들도 니들이 아빠 없이 엄마 밑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한창 때의 시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저리 똑같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정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윽박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그날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을 붙잡고 나가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이딴 집구석 꼴보기도 싫다며 나가버렸지요. 안 봐도 뻔했습니다. 도로 형님네로 가는 것이겠지요. 그대로 가정법률 사무실을 찾아갔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으니 협의 이혼이야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말을 바꾸면 재판으로 가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관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상의 끝에 협의 이혼 신청을 했고 남편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혼할 거면 우리 엄마가 준 보험금 뱉어내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법적으로 수령자는 제 이름이었고 보험자 담당자도 말했듯이 어머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변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음모입니다. 저 옆편네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자기 이름을 적은 게 틀림없어요. 남편은 저를 사기꾼으로 몰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넘어가 수령자를 적은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 증거가 없는 이상 저에게 어떤 서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깔끔하게 이혼을 했고 두 딸들 모두 저에게 온다는 의견을 어필해 제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가정의 기여도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딱 5대5가 나왔고 집을 정리해서 새로운 집을 구해 딸들과 들어가 살기 시작했지요. 그때 남편이 어찌나 유치했는지 모릅니다. 딸들 핸드폰이 2대 다 자신이 해준 것이니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딸들은 바로 핸드폰을 남편에게 돌려주었고 제가 새로 사준 핸드폰을 각자 챙겼습니다. 그 후로도 저에겐 전화도 못하면서 딸들에게는 전화를 해서 네 엄마는 잘 있냐? 혹시 니들 괴롭히지는 않냐고 묻더라고요. 딸들은 전화하지 말라고 했고 전화를 무시해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새벽만 되면 딸들에게 전화를 해서 애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번호를 바꾸고 나서야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지요. 그 뒤로 저와 딸들은 아주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지요. 집안에서 더 이상 아빠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남편이 싸우면 할머니에게 다가가 왜 싸웠는지 물어보고 결국 눈치를 보며 화해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빠에게 대들고 싶었지만 할머니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저 딸들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뱃속에서 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커서 저를 지켜주려고 하고 똑부러지게 행동하는 걸 보니 참 자식들을 잘 키운 것 같습니다. 피는 못 속이더군요. 또한 가정을 등한시하는 남자라면 빨리 잊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 딸들이 자기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